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헤매는 시간이 있죠. 자, 이 책은 스기야마 다카시 지음, 황소연 옮김. 공감 가는 좋은 글들이 참 많던데요. 제가 이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를 만나면 내 못난 점만 보여요. 예, 이런 적 있죠. 자,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 이상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 이상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들러의 명언. 이 명언을 살펴보기 전에 불편한 방황을 당장 끝낼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표를 포기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 살 수 있다면 인간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목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싶고 또 그렇게 꾸려나가고 싶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목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게다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대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학생이 아침마다 타고 다니는 전철 노선 안에는 낙방한 대학과 가까운 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굣길에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 학생은 매일 자신이 가지 못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은 전철을 타고 또 그 대학과 가까운 역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학생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이 학생이라면 열등감을 제일 먼저 느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목표를 거머쥔 아이들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가 될 테니까요. 열등감은 무척 괴로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만한 장소나 대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주위를 보면 동창회 소식을 들어도 절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동기와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모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열등감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동창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열등감 때문에 만남을 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자가 되려면 대학원에서 연구생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카운슬러로 활동하던 저는 일하면서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신입 카운슬러 벌이는 시원찮았고 학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늘 쪼들렸습니다. 한편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들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밥벌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버는 돈의 단위가 다를 정도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는 저와는 달리 금액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친구들. 정말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을 10년 가까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열등감을 싫어하고 열등감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말에 따르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열등감이 생겨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열등감은 있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열등감은 고통스러운데 왜 필요할까요?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아들러의 말대로 뚜렷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당신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람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아들러의 말대로 감정 사용법을 바꾸면 될 테니까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대학생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가 낙방한 대학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고소득을 받는 직업을 갖는 게 이유라면 낙방한 대학 졸업생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본래 자신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겠지요. 동창에게 열등감을 느낀 저도 열등감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동창을 피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로서 동기들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컨대 열등감에서 비롯된 고통은 피해야 마땅한 체험이 아니라 목표를 알려주는 소중한 감정이자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 위한 시발점과 같습니다. 열등감을 직시하면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보입니다. 잠시 침울한 기분에 휩싸일지도 모르지만 아무쪼록 불편한 감정을 견뎌내고 열등감과 맞서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공감 가며 들으신 분들 많죠? 다른 페이지 또 읽어볼게요. 아무 재능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도 있죠. 재능이란 없다. 압박감만 있을 뿐이다. 아들러. 재능이란 없다. 압박감만 있을 뿐이다. 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아들러의 가르침은 재능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게다가 재능이 없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은 재능 덩어리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재능 덩어리라고요? 저는 재능이 정말 없는데요? 하며 고개를 가로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신의 능력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타고난 기량 등의 답이 머릿속에 떠오를 테지요. 이런 대답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답입니다. 천부적인 재능, 천재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할지도요. 경쟁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는 재능의 정의를 남보다 탁월하다는 점에서 찾기 쉽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보더라도 경쟁을 부추기는 학생 간 혹은 학교 간 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고요. 실제 교실에서도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주특기를 자신의 재능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학령기에는 인간으로서의 훈련 기간이 짧기 때문에 타고난 장기가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타고난 자질, 남보다 월등히 앞서는 능력, 특별한 기술이 재능이라고 단정 짓는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재능의 정의가 아이의 의욕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이들은 주위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아 개념, 즉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형성합니다. 재능의 정의를 협소하게 바라본 경우에는 친구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능력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은 자아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겠지요. 자아 개념으로 자리 잡지 않은 재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요컨대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재능의 정의를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과학적인 사실 하나를 소개해 드리지요.
행동유전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 음악가, 작가, 수학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중에 유전자 영향을 받는 부분은 30에서 50% 정도라고 합니다. 학습 능력도 업무 수행 능력도 선천적인 재능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분야에서도 유전자의 영향은 80% 정도입니다. 신동으로 불리며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수가 성인이 되어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운동선수로서 천부적인 기량은 없지만 혹독한 훈련으로 정상에 우뚝 선 스포츠 선수도 있습니다. 예외 분야라도 유전자의 역할은 그저 약간 유리한 정도에 그칩니다. 업무 현장에서 보면 두뇌의 좋고 나쁨,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지능 지수를 기준으로 직원을 뽑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인간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은 전반적으로 탁월합니다. 물론 잘하는 수행 능력, 부족한 수행 능력의 분야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열은 그야말로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상대적으로 재능이 낮아도 두뇌의 활동법에 따라서는 재능이 높은 사람 이상으로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닌 천부적인 재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소질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재능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넌 달리기를 못하잖아 라는 부모님 말씀에 곧바로 축구를 포기했지요. 그런데 성인이 된 후 다시 축구화를 신고 축구장에서 뛰어보니 변함없이 달리기 속도가 늦고 발도 둔했지만 아예 뛰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더디면 더딘 대로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을 다루는 일에는 서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만 있으면 수비도 할 수 있고 같은 팀의 도움으로 골인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어쩌면 남과 비교했을 때 평균에 못 미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지 않더라도 머리를 짜내서 기술을 살리면 만족스러운 결과나 성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런 것 같죠? 지금까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분명 재능 덩어리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재주와 능력을 발굴해 보세요. 네, 여러분도 재주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재주와 능력을 발굴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영광에 아직도 취해 있나요? 아들러가 강하게 보이려고 용쓰지 말고 당장 강해지려고 노력하라 라는 말을 했네요.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강하게 보이려고 용쓰지 말고 당장 강해지려고 노력하라. 아들러. 나이 지긋한 중년 남성이 비호감으로 낙인 찍힐 때가 언제일까요? 일명 라떼는 말이야 라며 자신의 무용담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입니다. 본래 무용담이란 싸움에서 용감하게 활약하여 공을 세운 용사 이야기라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용감무쌍한 이야기로 의미가 확장되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적이나 실적, 활약상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적이나 실적, 활약상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답니다. 무용담을 길게 늘어놓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목표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 성공담일 테니 이야기 속에 성공의 비결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1990년대의 성공담을 들어도 2020년대에 맞는 성공의 비결을 끌어내기는 힘들겠지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은 연장자의 라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연배가 높은 남성은 사회적 지위도 있을 테고 연장자를 대우해주는 장류 유서 문화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용담을 들어도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겠지요. 대부분은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립서비스 차원의 인사치레를 합니다. 연장자 앞에서 그런 라떼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맞받아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테니까요. 무용담을 즐겨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라떼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일수록 후배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등의 칭찬이 듣고 싶어서 라떼를 외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기 마련이지요.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자기 우월감이라는 주제로 연구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우월감은 열등감과 정반대의 심리 상태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에게 괴로움, 고통을 안겨주지만 자기 우월감은 쾌감을 선사하니까요. 이런 쾌감에 빠지면 라떼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기 우월감은 열등감을 감쪽같이 마음에서 지울 수 있다면 열등감이 초래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테고 그 해방감을 맛볼수록 무용담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년 남성의 명예를 위해 덧붙인다면 젊은 남성 중에서도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무용담을 늘어놓는 동료나 후배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자기 우월감을 앞세우는 여성의 경우 남성처럼 무용담을 반복해서 자랑합니다. 또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성공담뿐 아니라 후배를 키워서 성공시켰다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떠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용담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과장된 자기 자랑은 자신을 더욱 크게 보이려는 행동입니다. 아들러의 표현을 빌리면 강하게 보이려고 용쓰는 일에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무용담을 장황하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라떼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었나요? 무용담 주인공이 맛보는 쾌감 이외에는 달리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조금 표현이 거칠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과시용 자랑은 모두 영양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아들러가 강하게 보이려고 용쓰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척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강해지려고 애쓰는 노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갈고 닦는 행동은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예컨대 근력을 단련하거나 건강 수명을 늘리려는 하루하루의 노력이 5년 후, 10년 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사항이라면 그 업적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신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수놓겠지요. 스스로 강인해지려고 힘쓰는 성실한 행동은 장황한 무용담으로 떠벌리지 않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훌륭한 업적이 되어 말할 기회가 저절로 생깁니다. 어떻게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말하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영광에 더 가치를 둡시다. 네,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야겠죠. 네, 미래의 영광에 더 가치를 두는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들러뿐만 아니라 프로이트, 융, 유명한 심리학자의 명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좋은 글들이 많은 이 책.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기야마 다카시 지음, 황소연 옮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